자, 이렇게 해서 좀 안정화가 된 어떤 그 15세기의 모습 봤는데요. 이게 16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이 일본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 조금 더 교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나라와 조금 더 교역을 많이 하고 싶었듯이 일본도 우리와 조금 더 많이 교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좀 다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한도 있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은 비록 15세기 삼포가 개항을 했지만 이 삼포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삼포에서 결국 난을 일으킵니다. 16세기 들어와서 나타난 모습인데 이걸 우리는 바로 삼포외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포외란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비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변방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기관이란 얘기죠. 뭐 변방이라고 하면 여진족도 되겠고 일본도 되겠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비변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비변사는 어떤 기능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임시 기능이에요. 그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주요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어떤 회의 기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서 명종 때가 되면요 거의 뭐 이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을묘외변이다라고 해요. 을묘외변. 여기 이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명종 아시죠, 여러분들? 을사사화 또 임꺽정 뭐 다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명종 때 일어났는데 이쯤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비변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비변사를 상설기구화 시킵니다. 늘 운영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힘을 더 실어준 거죠. 그죠? 상설기구화 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세기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일본 측이. 자꾸 더 쿼터 더 달라고 하고 난리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16세기 막판 1592년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이 부산 무너지고 이 조총 엄청난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조총 뭐 이걸 앞세우면서 신무기를 앞세우면서 부산 무너지죠. 동래 무너지죠. 이게 이제 동래성 전투. 이 동래성 전투에서 동래성 전투 이때 활약했던 인물은 누구다? 바로 송상현. 그죠? 그 다음에 탄금대 전투. 탄금대 전투. 여기는 지금 충주죠. 충주. 그죠? 뭐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뚫리면 그냥 막 한양까지 막 올라와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신립장군. 그죠? 충주. 이 모두에서 지금 패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선조는 의주로, 개성, 평양, 의주로 계속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임금을 이렇게 도망을 가지? 사실은 분노했죠. 백성들이 아니 지금 전쟁 터졌는데 우리는 그냥 냅두고 지는 도망가? 뭐야? 임금이 지금 우리 부모처럼 여긴다며. 근데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 분노가 막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또 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가야 되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그 과정이 썩 아름답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잡히면 안 되니까, 그죠? 피난은 가야죠. 근데 피난을 갈 때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플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냥 내 목숨 먼저 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다 보니까 그냥 백성들은 그냥 내팽개쳐진 이런 모습 되면서 이걸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쭉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정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이순신의 뭐 연승 소식들이 쭉쭉쭉쭉 들려오고 있는 모습들. 다행이죠, 여러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이순신의 어떤 그 활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주대첩. 이것도 정말 눈물겹게 끝까지 맞싸웠던 진주대첩. 네, 이때 이제 김시민, 그죠?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의주로 갔던 이 선조가 명나라한테 SOS를 쳐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맨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지만 끝끝내 결국은 평양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평양성 함락. 평양성 탈환. 요게 이제 평양성 탈환이 이제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북쪽 지역에서 지금 이쪽이 평안도 지역에서 평양성이 탈환되었고, 또 이쪽 함경도 지역에서 또 의병들이 또 활약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어떤 전투가 있다면 바로 북관대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문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의병을 이끌면서 정문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활약을 하면서 또 이 적들을 또 밀어내는 어떤 모습.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이제 평안도 쪽이라면 이 정문부의 의병과 같은 쪽은 이제 함경도 쪽에서 이제 밀고 내려,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임진왜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행주대첩.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누가? 바로 권율 장군. 권율 장군이 또 행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한산대첩,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진주대첩, 그리고 이 행주대첩,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임진왜란 3대첩. 임진왜란 3대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의병 있잖아요. 의병. 우리가 또 의병에 대해서 또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병. 이 대표적인 의병들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뭐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의병에는 그렇죠. 경상도 지역의 홍위 장군, 곽재우 빼놓을 수 없죠. 곽재우. 그죠? 곽재우.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고경명.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의 조헌. 이런 인물들이 또 이 의병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막 그냥 올라갔다가 좀 겨우겨우 지금 다시 지금 밀고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실은 임진왜란 벌었을 때 그 앞부분만 싸웠고요. 그 중간 부분은 거의 휴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배웠지만 이 조선의 조직은 그러니까 군사 조직은 5위, 그다음에 영진군 체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이 바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자, 중앙군은 제가 5위 체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5위 체제. 그죠? 5위 체제. 그리고 지방군. 이 지방군은 영진군 체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진군 체제다. 요게 이제 요 임진왜란 휴전기가 들어가거든요. 휴전기에 들어서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5위 체제는요. 이 5위 체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무병제 아니야, 이게. 의무병. 그죠? 의무병. 직업
의무병이었는데 요게 이제 임진왜란 거치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이 오위 체제 속에서 의무병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이 밀고 들어왔을 때 아주 쉽게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포를 가지고 군인을 모집하자. 모집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하여금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훈련도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유성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성룡 이런 어떤 그 많은 변화들 속에서 유성룡이라는 인물도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유성룡. 유성룡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징비록, 그죠? 네, 요 어떤 그 변화의 과정에 이런 인물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이 나오는데요. 이 훈련도감은 이제 5군형의 출발점이 돼요. 이 조선 전기가 5위 체제였다면 조선 후기는 5군형 체제가 되거든요. 그 5군형의 스타트, 5군형의 출발점, 이게 바로 이제 훈련도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훈련도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의무병이 아니라 바로 직업 군인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직업 군인. 네, 이 백성들이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가듯이 포를 내면 그 포를 가지고 이 군인들을 배치하는 월급을 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훈련도감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단 여러분 이게 임진왜란의 반성 속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의 반성. 지금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총이죠, 조총. 그죠? 땅땅땅땅 이게 그 소리만 듣고도 사람들은 그냥 자지를 듣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음 듣는 소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조총을 가져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조총을 처음 알았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우리는 조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평가 다 끝났었어요. 어떤 평가? 별거 아니다. 왜냐면 이 조총이 사실은 칼보다 위력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조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발 딱 장전하면은 이거 불을 붙이고 한 발 쏘잖아요. 그럼 다시 닦아가지고 다시 장전하고 다시 불을 붙이고 쏘고 거의 1분이 걸려요. 그럼 1분 동안 칼로 착 베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조총 하나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이건 뭐 큰 무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조총을 가지고 전술을 짜죠. 1열, 2열, 3열. 1열 땅 쏴. 그럼 이제 다음에 2열 땅 쏴. 그 다음 3열 땅 쏴. 앞에 있는 1열과 2열은 총 준비하는 거예요. 3열 딱 쏘면 다시 1열 딱 창 쏴. 이러면 거의 연발이 된다는 얘기죠. 조총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 조총이 집단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총의 어떤 위력을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총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훈련도감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조총 부대예요, 조총 부대. 그래서 포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수. 그 다음에 활 쏘고 있는 사수. 그 다음에 창을 활용하는 살수. 이렇게 포수, 사수, 살수. 이게 삼수병이에요. 이걸 우리는 삼수병이다라고 해요. 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군은 이렇게 직업군인 형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지방군은요. 지방군은 지금 영진군 체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영진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병에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없어. 군대를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충당해야 되겠다 해서 양반부터 다 노비까지 전부 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그냥 집합. 군인이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들로 지금 지방을 또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데 뭐 양반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은 갖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임진왜란, 이 혹독한 임진왜란이 거치면서 비변사 있죠, 여러분들 비변사. 이 비변사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비변사가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돼요. 비변사의 그 권한이 엄청나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원래 조선 전기에 움직이고 있었던 의정부 6조 시스템 있잖아요. 이 의정부 6조 시스템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비변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급한 일을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집단 토의를 통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 전쟁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 이게 전쟁이 준 변화의 어떤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휴전이 끝나고 이게 우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휴전이 끝나고 다시 정유재란이 땅 하고 터지게 됩니다. 자, 이 정유재란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기억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싸움이 있다면 역시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의 바로 이 명량 대첩이 있겠죠. 아, 정말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명량은 어디면 울돌목을 활용합니다. 지금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7천량에서 대패했던 조선수군의 그 배 12척을 받아가지고 한 척 더 만든 13척이 있었거든요. 그 13척의 배를 갖고 지금 무려 133척, 아니 작은 배까지 하면 뭐 수백 척 도는 어떤 그런 배들을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되겠냐고요. 이건 안 봐도 그냥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바로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이기고 맙니다. 그 울돌목이라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진도로 넘어가는 그 목이에요. 예, 목인데 이제 말 그대로 울자가 뭐냐면 이 명량이 뭐냐면 이 명량이 이게 울명자예요. 그러니까 울돌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리가요. 이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요. 여기서 진짜 물살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운다라는 어떤 느낌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그 울돌목에서 이 일본 외선들을 그냥 박살을 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조총같이 그 어떤 그 뛰어난 무기는 없었지만, 조총 같은 무기는 없었지만 우리는 조총보다 더 뛰어난 무기가 있었어요. 화포. 이순신은 절대 일본의 장점이 뭐냐면 일본은 빠른 배를 갖고 와가지고 빨리 배를 붙여가지고 그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칼싸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장점이에요. 우리 장점은 뭐냐면 포가 있다는 거예요. 포. 우리는 묵직한 판옥선을 통해서 그 포를 실어가지고 빵빵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 포를 갖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절대 백병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포 때리면서 이기는 어떤 모습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게 바로 이 이순신 전략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량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는 모습들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맨 마지막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량이죠, 노량. 네. 노량에서 결국 전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992년 출발했던 그 7년간의 어떤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대외적인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과정에서 이 명나라는 이 지금 조명연합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쇠퇴를 해요. 그리고 저쪽 만주 쪽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족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후금. 후금이란 나라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에도 막부가 들어섭니다.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면서 나는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조선과 교류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 에도 막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유학자들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이 또 발달하는, 특히 이제 퇴계 이황 이 어떤 그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말 이 일본의 어떤 침략 속에서 치러했던 이 임진왜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임진왜란, 그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 그 분기점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피해가 전쟁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 시대의 어떤 성격을 바꿔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 역사에서 또 한 번 이 아픈 전쟁, 해서는 안 될 전쟁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